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몸의 감각을 조금 더 바라보는 공부를 하고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념처관. 사념처관은 사티파타나 수타라고 하는 염처경, 맞지마니까요. 즉 중화안경에 나오는 경전에 입각한 명상법입니다. 사념처 수행이라고도 하죠. 외국에서는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사념처관, 네 가지의 관찰 대상이 있다. 네 가지는 신수심법이다. 신, 몸, 수, 느낌, 감각, 심, 마음, 법. 법이 무엇일까요?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을 잘 이해해야 숙고명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숙고명상이라고 여러 명상의 이름을 다 제쳐놓고 숙고명상을 삶 속에서 해야만 된다고 제가 이번 강의에 강조하는 의미가 바로 법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은 니카야 경전 84,000 경전의 법이란 단어가 아마도 가장 많이 나오는, 마음과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법일 겁니다. 다르마 또는 빨려로 담마라고 하는 법. 진리라는 뜻이 일단 내포되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군요. 대상이라는 뜻이 있고 현상이라는 뜻도 있고 사실이라는 뜻도 있고 이치라는 뜻도 있고 다양합니다. 사건이라는 뜻도 있어요. 삶 속에서는 사건으로 담마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뜻을 내포되고 있는 다르마를 한자로는 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으로 난감합니다. 아까 사티도 한자로는 염으로 번역했죠.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 마음 챙김, 알아차림, 새김, 마음 지킴 여러 가지로 번역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티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멈춰서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느끼고 경험하고 관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망라된 개념이 사티입니다. 한마디로 하라면은 저에게 한마디로 좀 짧게 좀 번역해 주십시오면 저는 관찰이에요. 서슴없이 관찰을 택합니다. 관이라고 했죠. 관. 명상을 관이라고도 하죠. 관법이라고도 하죠. 팔정도에서 제 7번째 분지가 정념입니다. 바른 새김이라고 해야 할까요?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할까요? 바른 알아차림. 자, 정견, 바른 견해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정사유, 바른 사유. 네. 정오, 바른 언어. 정업, 바른 행위, 바른 행동. 정명, 바른 생활 또는 바른 직업. 그 다음에 정진, 바른 노력. 정념, 바른 관찰. 정정, 바른 집중. 정정에 의해서 삼매에 들고 정념에 의해서 바른 관찰에 의해서 지혜로 다시 연결됩니다.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로 바로 연결됩니다. 팔정도는 영기적인 고리로서 하나로 한 몸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각각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계정의 사막으로 압축돼서 해학은 정견, 정사유가 해학에 해당되고 정학은 정정진, 정념, 정정 마지막 7, 8, 6, 7, 8이 정학에 해당되고 계학은 가운데 3개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바른 행동을 해야 되고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계학이죠. 계정의 사막이 마치 새 다리처럼 굳건히 받쳐야 솟이 서는 것처럼
불교의 명상도 이 개정의 사막이 구비되어야만 하나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념과 정령은 명상에서 관찰과 집중의 요소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청형을 봐도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몸에 대해서 몸을 마음 챙김한다 이렇게는 안 했어요.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를 영어적인 번역을 영어 그대로 심리학자들이 번역하다 보니까 마음 챙김이 됐어요. 마인드풀니스. 상당히 좋은 번역이긴 하지만 사념처를 담기에는 좀 버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몸도 감각도 그리고 법이라는 이치 또는 삶에서 고통이 일어나는데 그 고통이 연기된 이치, 연기법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는 법념체에서 법은 연기법을 의미해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 고통이 어떻게 해서 비롯되었는가, 원인에 의한 원인을 쭉 추적해서 12연기를 마침내 도식화하셨죠. 12연기를 원인에 의한 원인, 그 원인은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원인은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쭉 추적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와 숙고, 해악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론적인 이야기가 잠깐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승대덕 스님들께서도 오셨고 불교에 상당한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계셔서 아무래도 불교계에 니카야에 입각한 가르침이라고 제가 큰 소리를 쳤으니까 그 근거를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념처가는 37조도품에서 7각지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각지 중에서 첫 번째 각지가 뭔가? 념각지입니다. 사티각지. 두 번째 각지가 뭔가요? 택법각지입니다. 다 7각지 아시죠? 7개의 깨달음의 요소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가 념각지입니다. 념. 두 번째가 택법각지입니다. 택법각지. 7개를 다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사념처를 관하면 택법으로 넘어가야 된다. 사념처 중에서도 마지막은 법념처였군요. 이 법념처가 택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죠.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택법이란 무엇이냐? 택은 분별한다, 분석한다 이럽니다. 명상은 분별을 여의는 무분별지라는데 무슨 갑자기 분석이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유와 숙고는 깊이 꿰뚫어서 숙고하는, 깊이 사유하는 분석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연기법. 연기법이 그래서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유와 숙고 없이 선정만으로 연기법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여러분과 함께 읽은 그 경전 설상고행을 마치시고 기운을 차리신 후에 보리수 아래에서 쭉 태자 시절에 품었던 의문,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숙고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연기의 이치, 고통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 연기적인 이치를 깨달았노라. 이게 깨달음의 선언이에요. 부처님의 선언. 다른 허황된 깨달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내가 현재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마음에 비탄과 슬픔과 절망이 있다면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그 고통이라는 사실 또는 사건, 경험을 깊이 있게 사유하고 꿰뚫어 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숙고와 사유가 필요한 겁니다. 명상 중에 이러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숙고를 더 진행해 보았다.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도처에 많습니다. 니카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고 제자들 중에서도 명상 중에 부처님의 이러이러한 가르침이 떠올랐는데 이게 구체적인 뜻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좀 더 사유를 진행해 봤지만 막혔다. 부처님께 가서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떠오른다. 이런 식으로 니카야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매우 삶 속에서 역동적인 명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생각 없이 무념무상. 이건 단순히 삼매만 하는 게 명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삼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한 집중력을 어느 정도 키운다면은 숙고 명상을 해야 해악으로 연결돼서 깨달음이 온다는 얘기죠. 지혜가 일어난다 얘기죠. 집중을 하면 명상에서 집중의 요소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오죠. 그러나 명상에서 관찰 명상을 하면은 지혜가 일어나고 통찰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장르가 다르죠. 장르가. 그래서 관찰과 집중이 명상의 양날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새가 날을 갈 수가 있죠. 수레바퀴의 양수레바퀴. 집중과 관찰은 균등하게 병진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쌍수, 지관, 병수 이런 표현들을 고인들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집중 명상과 관찰 명상을 지난 시간에 호흡을 통해서 잠깐 맛을 봤습니다. 이제 몸을 한번 살펴보실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호흡을 크게 한 두세 번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을 이완하십니다. 릴렉스. 어느 정도 이완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코끝에서 우선 바라보세요. 들어오는 약간 서늘한 느낌과 나가는 약간 따스한 느낌을 구별하실 수 있으면 좋고, 실내가 따뜻하면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너무 어떤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이래야 된다는 명상에서 없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없습니다. 지금 나의 현재 그대로의 호흡을 느끼고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제 배에서 바라보십시오. 배에서 늦게 느껴지고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이제는 주의를 머리끝으로 이동합니다. 머리끝을 잠깐 느껴보십시오. 이제 이마를 느껴보십시오. 눈썹과 눈썹 사이를 느껴보세요. 힘이 들어가 있는지,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지. 자, 눈을 느껴보실까요? 코를 느껴보십시오. 1, 2초 정도 잠깐 일별합니다. 특정한 감각이 있으면 그걸 알아차리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입을 느껴보실까요? 입이 꽉 다물어져 있는지 벌려져 있는지. 턱을 느껴보십시오. 볼을 느껴보십시오. 목을 느껴봅니다. 어깨,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편안한지 이완되어 있는지. 팔, 팔꿈치, 팔뚝, 팔목, 손등, 손바닥, 손가락 하나. 다시 올라가서 등, 살며시 눈을 뜨십시오. 어떻게 몸을 쭉 살펴보셨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안내를 했지만 호흡과 함께 마지막에 몸을 전체를 이렇게 훑어내려서 몸의 부위들을 관찰하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너무 오래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관찰하는 것은 처음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쭉 훑어서 몸 어느 부위에 어떤 감정이 있다 또는 없다, 특별한 감각이 없다, 이 정도만 알아차리고 가볍게 넘어가십시오. 너무 애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애써서 집중하려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애쓰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관찰하기, 이게 부처님께서 당부하신 명상의 요결이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또 사람마다 다른 경험들이 또 있어요. 그것도 적어보시면 좋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역순으로 훑어 올라가면서 살펴볼 수도 있겠군요. 네,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순서를 뭐 바꿔도 됩니다. 중간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안내자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는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나에게 가장 맞는 명상법이 있어요. 호흡 관찰도 코끝보다는 나는 배에서 관찰하는 게 가장 집중이 잘 된다. 어떤 분은 코끝에서 매우 예리하게 관찰이 된다. 어떤 분은 그런 거 다 안 되고 들이쉴 때 얼굴에 미소, 내쉴 때 마음의 평화, 이게 아주 잘 된다. 그럼 호흡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숫자 매김이 나는 최고다. 수식관을 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골라서 5분 동안 앉아서 명상할 때 호흡을 바라보고 호흡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몸의 감각을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다시 호흡을 바라보고 눈을 뜨면 4, 5분 정도 가볍게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부위에 어떤 특별한 감각이 있으면 시간을 더 할애해서 한번 전체를 훑은 다음에 그 부위, 목이면 목, 가슴이면 가슴, 그 감각에 의식을 집중해서 한 1분 정도 그 감각을 충분히 안아주고 어루만져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어깨나 목, 그렇다고 해서 금방 풀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결림이나 긴장이나 수심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1분 이상은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욕심을 내서도 안 돼요. 내가 명상하려면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현재 내 몸과 마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욕망이 들어가면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 저하고 하면은 부작용을 호소한 분이 지금 10여 년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작용을 호소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외부에서 명상 공부를 하신 분들이. 거기에 보면은 너무 애쓰고 너무 집착하고 너무 막 어떻게 하려고 무엇이 되려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명상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자, 이제 마음으로 넘어갑니다. 마음으로. 무엇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사념들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마음을 바라볼 텐데 우선 생각을 바라보겠습니다. 눈을 감아보시죠. 역시 호흡을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어떤 사념이나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없애려고 하거나 거기에 빠져들어서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그저 바라봅니다. 호흡 바라보듯이, 아까 신체 감각 바라보듯이 잡념이나 생각마저도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오히려 궁금해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본다 할까요? 생각이나 사념을 물리쳐야 될 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반가운 친구처럼 또는 손님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면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잡념들, 자기 독백이 있습니다. 제잘거림들이 있어요. 그 제잘거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무관심하게, 오히려 귀찮게 또는 부정적으로 대해서 홀대했던 잡념이나 공상들을 아주 소중하게 바라보고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되풀이 떠오르는 잡념과 망상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몸의 통증을 또 경험하시죠. 몸의 불편한 감각, 엉덩이가 아프고 발들이 쑤시고 결리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또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 감각에 대해서, 불편한 감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는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마음 상태를 한번 바라보실까요? 기분이나 감정, 짜증스러운지 화가 나 있는지, 뭔가 모르게 불안한지, 마음이 차분하지 않고 들떠 있는지, 흥분되어 있는지,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는지, 졸리운지. 명상을 하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대표적으로 하나는 통증이고 하나는 졸림이죠. 또 하나는 잡념. 세 가지가 아마 대표적인 불청객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반가운 손님으로 관찰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결코 없애야 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시간으로 현재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알아차림의 대상이다. 아, 그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된단 말이에요. 알아차림이 없으면 그냥 잡념이고 무익한 통증이고 무익한 졸림과 해태지만, 알아차리면 훌륭한 명상의 대상들입니다. 걱정하실 게 없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졸리면 졸린 대로 알아차리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일별하시고 알아차리세요. 어떤 생각하고 명명을 붙여도 좋습니다. 과거를 회상한다.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것이 떠올라서 그것을 비난하고 있다. 원망하고 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해주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비판하고 있다. 나에 대한 비판이나 상대방에 대한 날선 비판, 원망, 한탄, 무엇이든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생각들을 이름을 하나 붙여보세요. 이름표를. 비난하고 있음, 한탄하고 있음, 슬퍼하고 있음, 후회하고 있음, 원망하고 있음, 기뻐하고 있음, 무엇이든 좋습니다. 네, 눈을 뜨실까요? 생각들을 좀 보셨나요? 생각 보러 하면 또 생각이 안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당신은 이제부터 배꼽만 빼고 다른 건 모든 걸 생각해도 좋다. 눈을 감고 배꼽을 생각해 보라. 배꼽만 생각하지 말라. 배꼽 말고는 모든 걸 생각할 수 있다. 배꼽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배꼽만 떠오르고 이 마음이 이렇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 마음을 내 것이라 할 수 있나요? 날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생각은 저절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생각의 진원지를 잘 보면 사실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경험 또는 상처스러운 경험에서 계속 이야기들을 만들어내. 누가? 에고라는 놈이 만들어내. 에고의식이 만들어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모두 에고가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잘되는 주범이 에고예요. 에고가 상처받았다고 괴롭다고 한탄하다. 자, 암에 걸렸어요. 암. 첫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 암에 걸릴 때 어때요? 첫 번째 화살을 탁 맞았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암은 암인데 우리는 얼마나 경악하잖아요. 나에게 이런 일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압도돼버리죠. 그냥 눈앞이 캄캄해지고 나는 얼마나 살 것이고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고 내가 벌려놓은 일은 어떻게 되고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온갖 걱정과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들. 나 열심히 부처님 믿고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필이면 이렇게 원망하고 비탄에 잠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절망 상태에 빠집니다. 그게 악성 종양이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 말기 상태고 이제 시한부 시간을 선언을 받았고 6개월, 3개월 또는 1년 그 이상은 어렵다. 통증 완화 정도 치료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존적인 치료밖에 방법이 없다고 병원에서 선언을 받았다면 첫 번째 화살이에요. 두 번째 화살은 그 다음에는 전부 내가 만든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상상 속에서 수많은 먹구름들을 뭉게뭉게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데 슬퍼하고 비탄에 잠기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마침내는 절망에 빠져서 괴로움에 신음한다. 이게 괴로움의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도식적으로 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굉장히 실존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건들이죠. 암을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든 것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한번 상상해 보라고 말씀드린 거죠. 암 말고도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나에게 화재가 일어났어. 이번에 강릉의 화재가 갑자기 그냥 수십 년간 살던 보금자리가 불타서 없어졌다. 얼마나 망연자실한 상태가 됩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죠. 조금만 나에게 뭐 자학을 주거나 좀 섭섭해도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화를 분노를 표출하고 이런 두 번째 화살의 행위들을 우리는 반응을 한다니. 반응. 명상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알아차리라. 두 번째 화살을 내가 지금 막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돼. 아직 명상에 힘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서 딱 끝나버리고 우리 대덕 스님들처럼 그냥 뭐 마음의 평정심을 암이건 뭐 화재건 여여부동하다 평정심을 이룬다. 고요하고 맑게 겨있다. 그 상태를 유지하면은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 우리는 가르친 대로 좀 적용을 해야 돼. 첫 번째 화살을 만났을 때 정신끈을 놓치면 안 되고 반응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멈춰야 된다. 멈추고 몸과 마음의 모든 과정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 아, 이걸 통해서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간다. 알아차려. 아, 이렇게 유혹의 마음에 끌려가는 마음을 알아차려. 어떤 사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부부 간의 갈등이든 부자 간의 갈등이든 자녀와의 갈등이든 부모님과 관계에서 상처든 이렇게 다뤄나가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것을 다시 되돌려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되돌려서. 왜냐? 그 부모님과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 아무리 부모님이 훌륭하고 엘리트고 심리학자고 정신과 의사고 또는 뭐 아주 인격자고 철학자고
그런 부모님으로부터도 우리는 어린아이는 조그만 질책이나 조그만 지적에 아이는 심대한 영향을 받았죠.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모두 상처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이 방에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은 없는 척, 다 치유된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레아식에 보면은 불씨로 남아있어요. 꺼지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현재 평온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그 불씨가 자꾸 그 찌꺼기가 자꾸 콜라 거품처럼 떠올라서 눈만 감으면 수많은 제잘그림으로 표현되는 잡념의 주범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잡념을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잡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념이 일어난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상처를 봐야 되죠. 아픈 경험을 다시 되돌려서 그 아픈 경험이 아직 상처가 치유가 안 됐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다시 경험해서 상처를 어루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처를 충분히 자각하고 알아차리고 어루만져 주면 상처가 치유가 되겠죠. 상처가 치유가 돼야 더 이상 불필요한 콜라 거품 같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원망이나 비난이나 질책이나 후회나 한탄이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그 뿌리를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마음을 정확하게 보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숙고 명상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과거 속으로 시간 여행을 해서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 명상 중에 삶을 라이프 리뷰, 삶을 되돌아보고 그 삶 속에서 겪었던 아픈 상처와 뭐 꼭 부모님이 아니라도 최근에 뭐 누구 직장 상사나 아니면 배우자나 심지어는 자식에게서 아픈 말 한마디에 내가 얼마나 격렬하게 반응했지만 겉으로 표현을 못하고 꿀꺽 삼켜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낱낱이 보는 게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맥락적으로 연기적으로 숙고해서 살펴보면은 범념처가 됩니다. 숙고 명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오면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상처는 계속 나를 치유해 달라고 아우성을 댑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고요? 수많은 내면의 잡음들, 자기 독백, 수많은 내면의 소란스러움들이 그 상처의 진원지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념을 없애려면 상처를 잘 보아야겠죠. 근데 상처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무의식이 딱 방어를 하고, 에고가 그걸 못 보게 방어를 해버려요. 수많은 보호작용에 의해서 방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낱낱이 좀 정밀하게 알아차려야 에고에 속지 않겠지요. 에고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생각은 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 돼. 에고가 막 시키는 대로만 반응하다 보면 에너지가 고갈돼서 피곤해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피곤해. 삶을 즐길 수가 없어요. 수많은 독백, 수많은 생각의 잡념들의 구름 속에서 그 구름들과 시달리다 보면은 에너지가 방전이 돼가지고 소진된다 그러죠. 번아웃 된다 그러죠. 많은 분들이 번아웃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젊은 분들, 한참 막 성공을 해야 되는 분들은 삶 속에서 투쟁하느라고 에너지 소모가 돼서 쉽게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삶이 무미건조해지고,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뭐하나, 이런 이제 회의가 일어나고, 뭐 때문에 사는가, 원초적인 질문에 봉착한다. 그러면 이런 것을 영적인 서퍼링,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에서 더 나아가서 신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특별히 있을 만한 일이 나에게 주변에 없어 다 유복하고, 자식들도 잘 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50대, 60대에 찾아오는 영적인 서퍼링이 있어요. 무의미함, 삶의 무의미함. 뭔가 막혀 있어. 뭔가 답답해. 뭔가 아닌 것 같은 허무함 등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영적인 실존적인 고통이라고 그러죠.
이런 고통에서 놓여나려면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 그것이 아마 다음 시간에 이루어질 주 강의고요. 마치기 전에 질문을 잠깐 살펴보면은 공부나 업무에 집중을 위해서는 명상이 방해가 되는가요?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부나 일, 운전할 때는 운전에 집중해야지 명상에 집중하는 호흡 명상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운전을 하고 업무를 볼 수 있지만 공부할 때는 공부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부 명상이 되죠. 공부 명상을 해야지 공부하면서 한편으로 호흡을 알아차리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면 분산이 되겠지요. 명상을 하면 정신도 맑아지고 마음도 차분해져서 좋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명상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여러 번 하다 보면 생활의 습관처럼 에너지가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명상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는 제 은사님이 제가 이제 명상을 한다 하니까 가끔 1년에 한두 번 뵈면은 최 선생은 몇 시간이나 명상하시오? 그럼 저는 소이부답 웃으면서 대답을 않습니다. 그걸 지금 몇 년째 그 같은 질문을 제가 듣고 대답을 계속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앉아있는 것만을 명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저는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끝없이 깨어서 알아차리고 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몸과 마음의 모든 과정. 반드시 앉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편안하게 소파에서 누워있을 때나 운동할 때나 밥 먹을 때나 걸을 때나 운전할 때나 되도록이면 항상 깨어서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요. 대신 분배를 잘 해야죠. 집중과 관찰을 어느 쪽에다 더 많이 해야 되는가. 일에 집중할 때는 거기에 80% 또는 90%, 100% 집중을 해야 돼요. 공부는. 운전할 때는 한 60% 운전 집중하고 나머지는 호흡에 집중을 한다. 이렇게 배분을 어느 정도 하지만 항상 깨어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명상 아닌 게 없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겠죠. 뭐 따로 막 에너지를 들여서 처음에는 그래야 되겠죠. 나 오늘 명상 좀 해야겠다. 안 그러면 그냥 일상의 습관으로 자동 반사적인 로봇처럼 무의식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명상을 배운 이후에는 언제 어느 때나 내가 주의를 확립하면 회광반조한다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명상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명상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언제 어느 때나 밥 먹을 때나 화장실에 가 있을 때마저 명상은 언제든지 성립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주무실 때까지. 잠든 동안에는 푹 주무셔야지 잠속에서 오매이려 해가지고 잠속에서 뭐 관찰하고 삼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매우 부질없는 고행입니다. 잠을 7, 8시간 푹 주무셔야 치매에 안 걸려요. 잠을 적게 자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 잡으라. 이건 노. 일상 속에서 애쓰지 말고 어느 것에 집착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항상 자각하고 알아차림 속으로 항상 편입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